안녕하세요. 오늘의 동화산 건강강좌는 강직성 척추염을 주제로 준비했습니다. 저는 서울아산병원 류마티스내과 김용길입니다. 강직성 척추염이란 고대 이집트 미라에서도 관찰되고 있습니다. 미라를 봤을 때 오른쪽 척추뼈에 한 개의 뼈로 융합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에 강직성 척추염의 날을 대한류마티스학회에서 2019년도에 제정했습니다. 11월 첫째 주 금요일을 강직척추염의 날로 하였고요. 11이 척추의 올곧은 대나무 형태의 모양이라고 해서 11월 첫째 주로 제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전형적인 강직척추염의 증상이 1주, 2주 만에 반복되는 것이 아니고 서서히 진행이 되고 3개월 이상 오래 지속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특히나 아침에 일어났을 때 또는 한 자세로 오래 있는 경우에 엉치 통증이 심해지고 뻣뻣함을 느끼게 됩니다. 증상이 심한 경우에는 자다 깼다를 반복할 정도로 통증이 있게 됩니다. 그리고 다른 근골격 질환과 달리 운동을 하면은 통증이 서서히 호전되는 것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유전적인 요인이 있기 때문에 가족력이 동반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연도별 강직척추염을 진단받은 인원입니다. 2020년도까지 4만 8천 명이 넘었으며 현재 약 5만 명 내외로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 강직척추염은 척추골 변화가 가장 대표적인 증상인데요. 보시는 바와 같이 척추골 변연에 염증이 발생을 하게 되고 이 염증이 복구되는 과정에서 과하게 복구가 되면서 척추골 사이가 융합이 되게 됩니다. 이런 척추골 사이의 융합이 진행이 되었을 때 엑스레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한 개의 통뼈로 형성이 되게 되는데 이 모양이 마치 대나무와 유사하다고 해서 대나무뼈 변형이라고 하게 됩니다. 강직척추염의 자연 경과에 대해서 잘 그려져 있는 사진입니다. 35세에는 척추골 형태가 건강한 정상적인 형태를 갖추었지만은 10년, 20년, 30년이 지나면서 해를 바라볼 수 없는 형태로 바뀌게 되고 이런 경우에는 똑바로 누워서 잠을 잘 수 없을 정도로 힘든 생활을 하게 됩니다. 강직척추염의 가장 대표적인 증상이 천장관절염입니다. 천장관절염은 장골과 청골이 만나는 부위에 노란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부분인데요. 일반적으로 가동관절이 아니기 때문에 특별히 손상될 일이 별로 없습니다. 하지만 강직척추염에서는 천장관절염의 발생이 가장 진료 진단에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천장관절염이 생겼을 때 장골과 청골 사이의 관절에 불규칙한 관절강이 형성이 되게 되고 관절 손상으로 인해서 관절강이 넓어졌다 좁아졌다 하게 된 협착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엑스레이에서 보시는 정상 소견입니다. 청골과 장골 사이에는 강이 흐르듯이 잘 간격이 형성이 되어 있는 반면에 천장 관절염이 생긴 강직척추염 환자에서는 좁아진 부분이 있고 넓어진 부분이 있고 끊어진 부분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청골과 장골 사이의 염증으로 인해서 관절강의 협착과 넓이가 관절강의 협착이 발생하는 것을 강직척추염의 가장 특징적인 소견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엑스레이에서는 아쉽게도 조기 발견이 어렵습니다. 염증이 수차례 반복이 되면서 관절강에 손상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하지만 MRI를 찍음으로써 관절염의 조기 발견을 할 수 있습니다. MRI에서 화살표 표시로 되어 있는 부분이 연골화 골수 부종의 현상입니다. 골수 부종의 현상은 강직척추염에 나타나는 관절강 염증의 대표적인 증상이고요. 이런 증상이 양쪽에 나타났을 때 양측성 천장관절염이 있다라고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천장관절염 외에도 관절 주위염이 다양하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아킬레스건염인데요. 아킬레스건은 우리 몸에 존재하는 가장 큰 건입니다. 이러한 건에 염증이 생김으로써 아킬레스건염이 이유 없이 반복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른쪽 사진에서 보듯이 오른쪽 발에 왼쪽 아킬레스건에 비해 많이 부어 있는 소견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손발가락염이라는 것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손발가락염은 한 개의
손가락이나 발가락이 다른 손가락, 발가락에 비해서 과도하게 부어 있는 현상을 볼 수 있습니다. 뽀빠이 손가락, 뽀빠이 발가락이라고 별명으로 붙여지기도 하는데요. 이렇게 발가락염이 생기는 것도 강직척추염의 관절 외 증상으로 나타날 수 있는 연부조직염의 하나입니다. 그 외에도 다른 기관에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포도막염입니다. 강직척추염에서 발생하는 포도막염은 급성이고 한쪽에 생기고 주로 앞부분에 생기는 앞포도막염의 형태를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절로 호전되는 양상이 많고 거기에 비해서 재발률이 높은 것이 특징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 피부에서도 건선, 홍반, 괴저성 농피염이 다발적으로 생기기도 합니다. 그리고 장염이 잘 생길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가장 흔히 동반되는 장염 중에는 크론병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관절 외 염증 빈도는 생각보다 많습니다. 전체 환자에서 일생 중 한 번 이상이라도 이런 증상을 느끼는 분이 약 40%에 달합니다. 이 중에 포도막염이 가장 흔하게 나타나게 되고 이어서 건선, 염증성 장질환이 병발하게 됩니다. 강직성 척추염은 말씀드린 대로 척추 증상뿐만 아니라 관절 주위염 그리고 관절 외 증상이 같이 호발하게 됩니다. 이런 부분을 모두 잘 관리를 해야 일상복귀에 수월하게 되며 이러한 일상복귀를 위한 치료제가 많이 개발되고 있습니다. 현재 사용되고 있는 강직척추염의 치료 패러다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장 먼저 강직척추염이 진단되었을 때 물리치료, 운동교육, 그리고 환우 모임 등을 안내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약제 선택에서 1차 치료제로는 소염 진통제가 추천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소염 진통제에 큰 효과가 없는 경우에는 척추질환과 말초질환의 증상에 따라서 다양한 약제를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척추질환인 경우에는 TNF 억제제, 인터루킨 17 억제제와 같은 생물학적 제제가 그 다음 차순위로 선택될 수 있는 약제고요. 말초질환이 강한 경우에는 설파살라진이 추천되기도 합니다. 이러한 치료에 따른 임상 경과의 변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상이 생기고 관절 변형이 시작하기 전이 가장 이상적인 치료 시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환자들은 증상이 생기고 3년 이후에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진단이 늦어질 경우에는 치료에 따른 경과 또한 크게 도움이 되지 못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에 생물학 제제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생물학적 제제는 2000년도부터 우리나라에 들어오기 시작했고요. 밑에 있는 1998, 1999는 미국 FDA에 승인받은 일정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보다 한 5년 정도 후에 승인을 받았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엠브렐, 레미케이드, 휴미라, 심퍼니, 렘시마와 같은 TNF 억제제 제형과 그리고 한 5, 6년 전부터 사용되고 있는 코센틱스 탈츠와 같은 인터루킨 17 억제제가 현재 사용되고 있는 생물학적 치료제입니다. 생물학적 치료제는 염증 발생 관련 특정 생물학적 반응을 조절하는 치료제로서 화학적 공정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약과 달리 동물이나 미생물에 의해서 생물학적 공정에 생산된다라는 뜻에서 생물학적 제제라고 불리게 되고요. 일반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합성의약품과 가장 큰 차이는 일반적으로 바이오 의약품은 고분자 구조이기 때문에 주사제로 개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제조 공정과 임상 시험이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대형 제약 회사에서 고비용을 들여서 만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양한 TNF 억제제에 대해서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시판되고 있는 TNF 억제제는 레미케이드, 렘시마와 같은 인플릭시맵 제형과 휴미라와 같은 아달리무맵, 엠브렐과 같은 이터너셉트 계열, 그리고 심포니와 같은 주사제가 현재 4개 종류로 시판되고 있습니다. 각각의 인디케이션은 왼쪽에 보시는 것 같이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이 중에 엠브렐은 TNF 제조합 단백질 제형으로서 레미케이드, 렘시마, 휴미라, 심포니가 갖고 있는 단클론 항체 제형과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이러한 생물학적 치료제의 명암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기존 치료제의 효과 부족한 환자에서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장기간 사용 시 관절 변형을 방지 또는 지연을 시킬 수 있는 효과가 입증이 되고 있고요. 약 20년 정도 사용 경험이 누적되면서 효과와 안정성에 대한 자신감이 있습니다. 하지만 약제 부작용에 대해서는 예측할 수 없는 부분이 있고요. 주사제의 특징상 장기간 여행할 때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한 장기 사용 시 약제에 대한 항체 생성이 가능하므로 효과가 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환자가 갖고 있는 관절석 폐질환이나 심부전 등의 증상에 대해서는 사용이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실제 항 TNF 억제제에 의한 염증 억제 효과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왼쪽에 보시는 부분이 강시적 척추염이 처음 진단되었을 때 천장관절염이 아주 활발하게 나타나는 경우입니다. 하지만 3개월 정도 TNF 억제제를 사용하였을 때 왼쪽에 나타났던 이런 하얗게 발색된 염증이 거의 소실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듯 기존 치료의 효과가 떨어진 경우 약 70% 정도에서 항 TNF 억제제의 염증 치료 효과를 기대를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미국 류마티스 학회에서는 강시적 추염에 대한 치료 지침을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활동성 강시적 추염이 있는 경우에 1차적으로 소염 진통제, 물리치료를 권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한 반응이 더딘 경우 아니면 무반응인 경우에는 TNF 억제제를 1차적으로 선호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TNF 억제제는 포도막염, 염증성 장염 등의 동반 증상에 대해서 선택할 수 있는 범위가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이를 정리해서 말씀드리자면은 강시성 척추염에서 1차적으로 소염 진통제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장염이 있거나 피부 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악화 요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TNF 억제제는 모든 척추관절 증상뿐만 아니라 장염증, 눈염증, 피부염증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에 비해서 TNF 재조합 단백질 제제인 엠브레일 같은 경우에는 장염증과 눈염증에 대해서는 그 효과가 다소 낮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항 TNF 억제제와 달리 인터루킨 17 억제제는 피부 증상에 대해서는 좀 더 좋은 효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다양한 척추 증상뿐만 아니라 동반 증상을 고려하여 우리가 적절한 치료제를 선택을 하게 됩니다. 운동치료 원칙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모든 환자가 대상이다라는 부분을 알아야 됩니다. 특히 초기일수록 더 중요하다. 5분 동안 워밍업을 하는 방법이 추천되고 있고요. 실내 자전거, 빨리 걷기가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운동이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무리하지 않기입니다. 약한 강도부터 천천히 증가시켜 나가는 것이 중요하고요. 통증을 유발하지 않는 범위에서 운동하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는 근력 강화 운동보다는 유연성, 스트레칭 운동이 더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좋은 자세를 유지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파해 보이는 나쁜 자세와 좋은 자세를 잘 익히셔서 좋은 자세를 항상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셔야 됩니다. 강직성 척추염은 척추골 변화를 통해서 운동 범위에 제한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척추 운동은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여러 가지 척추 운동을 할 수 있는 방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드리고 싶은 것은 등 근육 스트레칭입니다. 등 근육을 스트레칭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고 고양이 등을 만들고 그리고 반대로 유연성을 기르는 방법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슈퍼맨 스트레칭이라고 해서 왼발 오른손, 오른발 왼손을 번갈아 가면서 사파해 보이는 그림과 같이 뻗어주는 방법입니다. 세 번째는 무릎을 당겨서 가슴에 닿게 하는 것을 반복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밑에 있는 햄스트링 스트레칭이라고 해서 다리를 끝까지 펼쳤다가 다시 구부리는 방법을 반복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브릿지라고 해서 누운 자세에서 엉덩이를 위로 들어 올리는 것을 반복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상체를 앞으로 굽혔다가 위로 박수치듯이 쭉 펼쳐지는 것을 반복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회전 운동이 있습니다. 골반과 고관절 부위를 회전하는 방법인데요. 그림과 같이 팔과 엉덩이 부분을 반대로 회전하는 방법입니다. 두 번째는 앉은 자세에서 깍지를 끼고 전체 몸통을 돌리는 방법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목 부분을 최대한 오른쪽, 최대한 왼쪽으로 번갈아 가면서 반복해서 회전 운동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러한 약물 치료와 운동 치료를 통해서 환자분들은 많은 증상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서울 아산병원에서는 운동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잠시 시청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지개 켜기입니다. 반드시 누운 상태에서 기지개를 켜듯이 양손을 만세를 하듯 위로 올리고 동시에 다리를 쭉 펴줍니다. 10초간 유지하고 3에서 5회 반복합니다. 다음은 흉추 스트레칭입니다. 누운 상태에서 등 뒤에 수건이나 쿠션을 받치고 양 다리를 구부리고 어깨를 펴줍니다. 다음은 몸통 회전 운동입니다. 바로 누운 자세에서 한쪽 다리를 90도 구부리고 반대쪽으로 넘겨 손으로 무릎을 눌러줍니다. 오늘의 강의를 요약해 보겠습니다. 강직 척추염은 질병 활성도가 시간이 지나면 관절 변형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리고 처음에는 가역적인 부분이 시간이 지나면서 비가역적 부분으로 되고 결국은 장애 요인이 발생하게 됩니다. 질병 초기에는 질병 활성도 조절 등을 통한 통증 조절이 주요한 목적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관절 변형 등을 조절하는 것이 후기 치료 목적이 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운동치료, 소염진통제, 생물학적 제제 등을 적극적으로 초기에 사용함으로써 관절 변형, 비가역적인 장애 요인을 극복하는 것이 치료의 큰 패러다임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강직성 척추염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약물 치료와 함께 장기간 운동 치료가 병행되어야 함을 다시 한번 강조 말씀드리며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